오수련 씨에게 경기도 외곽의 이 작은 타운하우스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으로 얼룩진 지난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종착역이었지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쉼없이 일하는 노동자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오롯이 오수련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입주 후 한 달,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던 지하 단칸방의 철제 계단을 오르내리던 소음도 남동공단, 재봉틀의 기계음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작은 베란다에 내놓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성껏 가꾼 난초 잎사귀 위로 부서지는 것을 보며 수련 씨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고요함, 이 평화. 이것을 얻기 위해 그녀는 너무나 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27, 어린 아들 지역의 손을 잡고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요.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기름때와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통증이 그녀의 젊은 날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역이 대학에 갈 땐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깼고 결혼할 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도리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번듯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녀의 희생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이 집을 계약했다고 알리던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지요.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집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역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세요? 담담한 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칼날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아는 옆에서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거들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시우 손주도 이제 커서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데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집 넓히는 걸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데 친구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수련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그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련 씨는 누구에게도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사를 마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주소를 알렸습니다. 이 성역은 그녀 스스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 평화롭던 성역에 균열이 생긴 것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떠난 제주도 워크숍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막 씻으려던 참이었지요.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웃집 반장님이었습니다. 수련 씨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집에 사람 왔어요? 집 앞에 못 보던 차들이 여러 대 서 있고 집안이 대나처럼 환하네요. 음악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시 들렀나 봐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았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답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오늘 회사 일로 지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수련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CCTV 앱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비추는 화면이 로딩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화면이 켜졌을 때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낯선 파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그녀가 아끼는 소파와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의 술을 따라주고 있는 아들 지역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채아는 한쪽 구석에서 명품 가방이 잘 보이도록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련 씨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지금쯤 해시태그 시어머니 찬스, 해시태그 경기도 라이프, 해시태그 타운하우스 파티 같은 해시태그가 번쩍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의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고유한 성벽이 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고요했지만 오수련 씨의 호텔 방은 태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귀를 찢는 음악 소리와 흥에 겨운 웃음소리가 금방이라도 액정을 뚫고 터져 나올 듯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현실의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화면 속 아들 지역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어깨를 으쓱하며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는 듯했고 며느리 채아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는 듯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련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40년 가까이 간직해온 자개상 위에 누군가 흘린 술이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은 분노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이 가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목소리는 살짝 취해 있었고 명백히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련 씨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어디니? 저요?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바람 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련 씨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췄습니다. 그래 바람을 쐬는데 거기가 꼭 내 집이어야만 했니? 수화기 너머의 음악 소리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역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하도 집 좋다고 구경 한번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정말 잠깐이에요. 금방 정리하고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걸로 보이니?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사람들 전부 내보내고 너도 나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아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답은 그녀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빡빡하게.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집 좋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요. 어머니 체면 세워드린 거잖아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분위기 좋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만 가족이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빡빡한 사람이 되는 이 기막힌 논리 앞에서 수련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채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혁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깨끗하게 치울게요. 모처럼 친구들 모였는데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래요. 좋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 상냥하고 간드러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련 씨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요해진 호텔방,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제주항의 불빛이 눈물처럼 번져왔습니다. 아들이 밉고 며느리가 괘씸한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그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땀으로 일군 집은 아들에게 자랑거리이자 과시의 도구일 뿐 어머니의 고된 삶이 깃든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련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과 존엄이 걸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녀의 성역은 평생 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누른 번호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수련 씨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아들 내외의 소란스러운 파티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긴 듯 먹먹한 침묵 속에서 가족끼리라는 아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당연한 가족이었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기적이고 빡빡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현실. 그 기막힌 논리 앞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이었기에 동생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동생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수련 씨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누나, 그래도 지혁이가 일부러 그랬겠어? 친구들한테 엄마 집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지. 일단 누나가 좀 참고 내일 돌아가서 좋게 타일러봐. 경찰에 신고하고 일 크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그 말이 수련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집이 짓밟히고 평생의 노력이 유린당하는 것보다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제주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수련 씨는 CCTV 앱의 마이크 기능을 켰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혁 한채야. 내 말 듣고 있니? 갑작스럽게 울린 차가운 목소리에 시끄럽던 음악과 대화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천장의 작은 카메라 렌즈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 지역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내보내고 당장 나오너라. 이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다.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지역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인 것은 며느리 채아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금세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저희 걱정되는 마음에 좀 예민하게 구시나 봐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니까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엄마나 마찬가지인 분이세요.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련 씨는 외로움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늙은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 내외는 그런 시어머니까지 감싸 안는 속 깊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지역은 술 기운을 빌려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더니 망설임 없이 CCTV 카메라의 전원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수련 씨의 스마트폰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역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화면을 채우자 수련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멍하니 꺼진 화면만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전화번호부에 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반장님. 그녀의 안위를 걱정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하나뿐인 동생도 그녀를 외면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타인은 그녀의 편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선의와 희생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망설임 없이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목소리에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타운하우스 어동 101호입니다. 제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성역을 침범한 낯선 침입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수련 씨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몇 가지를 더 확인한 뒤 즉시 출동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호텔방의 벽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범죄자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파국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기의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웃집 반장님이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반장님은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장님, 저 수련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수련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그 집 앞이 영 시끄러워서. 반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련 씨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제가 방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잠시만 제 집 앞 상황 좀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주도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요. 반장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다 보고 있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따뜻한 연대가 차가워진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반장님과의 통화를 마친 뒤
수련 씨는 창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반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습니다. 수련 씨, 경찰차 2대가 왔어. 집안 음악 소리가 뚝 끊겼네. 반장님은 창문 커튼 뒤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상황을 중계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잠시 소란이 인 뒤 술에 취한 지역이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경찰 앞에서도 기세등등하게 여기가 우리 어머니 집인데 가족끼리 좀 모인 걸 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걸 어째? 지혁이가 경찰한테 삿대질까지 하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신고했으며 현재 집주인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지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지요. 며느리 채아는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할 뿐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뒤 주동자인 지역과 채아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들 경찰차 타고 가네. 수련 씨, 이제 괜찮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반장님의 위로를 들으며 수련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관할 지구대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이 정리되었으며 아들 내외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수련 선생님, 아드님과 며느님은 가족 간의 일이니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시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수련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쯤에서 용서하고 덮을까 하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선의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넘어간다면 그녀의 성역은 언제든 다시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니요. 수련 씨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제주의 밤바다 위로 새벽의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장엄한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용기를 얻은 희망의 새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가서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제주발 첫 비행기는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오수련 씨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오수련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온갖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바닥은 끈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련 씨는 화를 내는 대신 묵묵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더럽혀진 자신의 성역을 정화하고 지난 세월의 아픔과
희생의 흔적을 닦아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하나씩 채워져 나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버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아들 내외가 풀려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거침입은 명백했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련 씨는 잠시 망설이다 처벌 불원서에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그녀가 원한 결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법의 처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련 씨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으며 이웃집 반장님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반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아들 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련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혁은 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턱에 선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술기운에 기댄 어리광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수련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라도 아니 그걸로 됐다. 일어나거라.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도와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혁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이 공간의 무게를, 수련 씨는 아들의 뒤늦은 참회를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시간을 물었고, 올 때는 손주 시우가 먹을 간식이 아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쑥떡한 상자를 사들고 왔습니다. 며느리 채아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지혁과 함께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는 여전히 체면과 계산이 섞여 있었지만 수련 씨는 굳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련 씨의 정원에는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이웃집 반장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지혁이 손주 시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시우랑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러렴. 어서 오너라. 시우는 할머니의 정원을 제 세상인 양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혁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련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과 의존이 아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릴 무렵 수련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용서를 배우고 각자의 자리를 깨달으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성의 유일한 주인이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기꺼이 성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